자, 테크피디아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피디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터와이라고 하는 배터리 진단 솔루션 업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세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의 교수로 겸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이제 하고 있던 연구들, 그러니까 배터리 진단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학교에서만 하던 게 아니라 필드에서 실제로 상용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회사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산업방송 출연 당시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화재 사고가 적게 난다. 네. 뭐 하셨어요. 근데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사시가 다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등 교통관 자료를 보면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차량이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이 전기차 순위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거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이제 오토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집계한 결과인데요.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소방청이 집계해서 발표한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서 가장 화재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알려진 집계 내용과 사실 그 미국에서의 그 집계 내용이 숫자의 편차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지금 1000대당 1대꼴 대략적으로 전기차도 그렇고 뭐 내연기관 차도 그렇고 약간의 그 언저리의 변화는 있지만 1000대당 1대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 정도의 화재 발생 빈도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자료에는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10,000대당 150대 그리고 뭐 300대 이런 식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의를 부여하기보다는 조금 더 맥락을 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 혹은 이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절대적인 어떤 화재 자체를 놓고 얘기를 했다기보다 배터리로서의 안정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엔진과 배터리 시스템, 모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작은 충격이나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화재 발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발화가 일어난다기보다 좀 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배터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배터리의 사용 영역이 중간 영역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 영역부터 거의 바닥까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운행 조건이 그 사용 그 대역폭을 놓고 보면은 좀 더 가혹한 조건인 거는 맞아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류 어떤 그 밀도, 그 율속이라고 하는 이제 전류의 크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큰 거 맞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중간 영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상 발생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배터리만 놓고 봐서의 비교된 자료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나 일반적인 실험 결과들로 알려져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 쪽의 배터리 안정성,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불나는 이런 경우들이 더 높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통계는 플러그드인 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국내에서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난다 뭐 플러그드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HEV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 플러스 엔진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엔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로만도 구동을 하는 자동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순수 전기 자동차의 악조건 이제 그 큰 대역폭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율속도 전류 율속도 센 편이고 또 엔진도 같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좁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화재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배터리로서의 안정성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는 플러그드인은 안 쓰나요? 있긴 있는데요. 외산차들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사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잡힌 거는 자료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이런 배터리를 다루는 사람 혹은 이제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관념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냥 궁금한 거 그냥 혹시 저희 산업방송 그 유튜브에 막 논란이 된 글을 보셨어요? 제가 초반엔 조금 봤는데 나중에 자세히도 못 봤어요. 몇 개 뭐 하이브리드 어쩌고 한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어떠셨는지 처음에. 뭐 이게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일반인 분들은 그냥 어떤 통계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 화재 메커니즘이나 그 주 원인 자체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 좀 데이터가 모여 있거나 통계화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피상적인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지금 문제 삼는 이유가 뭐 사고 나서 부딪혀서 불나고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불나는 청라 사건 같은 게 이게 지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왜 배터리가 가만히 있다 불이 나냐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내부 단락 물질, 암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고 하는 조건들이 연출되는 건데 그 조건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 쪽이 좀 더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기 자동차가 그 측면에서의 화재 위험도가 실제로 높고 실제로 현상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차 중 화재가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반면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런 주차 중에 암 같은 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기보다 그 어떤 시스템 전체적인 아키텍처적으로 엔진, 모터 이런 게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때문에 엔진원, 발열원이 옆에 가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래도 복잡하잖아요, 시스템도.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화재 숫자는 뭐 높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 통계로는 오히려 낮게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혹시 그 구독자 이렇게 막 댓글 막 이제 하나 달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밑에 많이 달리잖아요. 어쨌든 네. 막 이렇게 그런 분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뭐 원인이 어쨌든 간에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전문가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 단락 물질, 소위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발생하는 환경 자체가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아무래도 좀 덜하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좀 더 마일드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네. 자, 그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것도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 전기차 이제 완전 충전 이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인데요. 서울시가 지난 8월 충전을 90% 초과하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을 추리 대책을 내놨다가 이제 비판에 밀려가지고 이제 사실상 다시 이제 폐기가 됐는데 네. 실제로 전기차를 완충 시 화재가 날 확률이 높아지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는 사람이 있고 두 갑이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갑을 피면은 폐암 발생 확률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전 질문에도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담배를 두 갑을 피면 폐암이 반드시 발생을 하나요? 이 질문엔 예스라고 못 하시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의 문제예요. 원론적으로는 충전율이 높아지면 화재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결과로도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ESS라고 하는 훨씬 더 큰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에서도 화재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고자 정부에서 충전율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보다 먼저. 그래서 이제 이걸 80%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나서 화재 발생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어떤 정책을 지키지 않고 뭐 90% 100%까지 충전했던 배터리에서 여전히 간간히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80% 언더에서는 화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로도 사실 증명이 된 얘기고 일반적인 우리가 교과서적인 어떤 이론적인 얘기로도 충분히 아까 담배 얘기처럼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좀 이제 이론적인 얘기와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90%로 제한을 하는 거는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담배를 뭐 2갑에서 1갑으로 줄이던가 하는 거는 내 의지인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1갑 피다가 2갑을 피는 것도 내 의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나서서 야, 너 이렇게 해라고 강제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좋은 취지에서 서울시도 이런 캠페인 같은 느낌의 제안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와전되면서 마치 뭐 강제화한다든지 사실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와전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세 번째 이제 질문은 이제 중국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과거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가 자주 이제 기사되면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화재에 약하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산 배터리는 화재에 강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도 했는데 솔직히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 객관화된 자료는 없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나쁘다, 혹은 우리가 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만한 자료는 사실 공개된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는 이제 대형 3사 배터리 제조사가 있고요. 아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군수업체들을 합치더라도 10개 안쪽으로 알고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가. 근데 중국은 이런 대형 제조사만 한 10여 개 정도 되고 군수업까지 합치면 100여 개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주력 제품 LFP, 다들 아시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죠.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국내는 삼원계 배터리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일 조건에 놓고 비교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터리가 반드시 더 우수하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 배터리 제조사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고 수율이 다르고 그다음 불량률이 다른 거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원산지를 음식물처럼 표기하도록 하고 한 거는 뭐 저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산지 이 제조사에 따라서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기 때문에요. 다만 그걸 어떤 객관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LG나 SK나 삼성 같이 이런 대형 배터리 제조사 제품과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제조사들과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어떤 신뢰감이 좀 더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비교 우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제조사가 삼원계 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아주 평균적인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고 성능적인 어떤 우위에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어떤 제조 수율, 그러니까 결국은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몇 개가 양품이 나오냐 하는 이런 수율 측면에서도 국내 3사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 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합니다만 한 2020년경의 자료긴 합니다만 그 중국의 이제 CATL이라든지 이런 곳은 수율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수율이 나쁘다는 것은 불량 제조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 되지 않은 정말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불량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쭤보면 그 보통 제가 배터리 공부 막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LFP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안전하고 그다음에 NCM 배터리는 약간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게 약간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하던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사에서 내놓은 차들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다시 한 번만 조금 카메라 보고 좀 얘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제 자체를 질문을 중국산 배터리가 벤츠에 탑재됐고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질문 자체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전기차가 화재 발생 빈도가 높다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중국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들도 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선상에 아주 모수가 같고 동일 조건에서 어떤 비교를 한 그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거라서 뭐 배터리가 나쁘다 혹은 불이 많이 난다라는 식의 그 평가나 그런 이제 인식은 조금 잘못된 인식인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제조사별로 어떤 제조 불량률이나 이런 성능 같은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무더기로 중국은 다 나빠, 중국은 다 안 좋아 같은 식의 평가는 지금 이런 글로벌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배터리 화재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 원인이 아마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장착된 이제 배터리 셀 불량이거나 유명하죠. 배터리에 발생하는 이제 덴드라이트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덴드라이트가 뭐고요? 이게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의 암하고 정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메커니즘 측면이나 어떤 그 현상 자체가 사람의 암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자꾸 암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사람의 암도 정상 세포가 정상적인 이제 그 증식 과정에서 이상 변이를 일으켜서 이상 증식을 하는 게 암이잖아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충전 방전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해서 흑연 사이에 쏙쏙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제 방전을 하면 양극으로 와서 리튬 이제 산화물 형태로 금속 산화물 형태로 그렇게 딱 원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의 부산물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 늘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의 원료가 되는 것이 리튬 자체이기도 하고요. 뭐 전해 질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소진을 하다 보니까 리튬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용량이 사용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예요. 즉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일반적인 부산물은 크게 어떤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 피부에 각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통 SEI라고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암 같은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부산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덴드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되게 암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 번 얘는 생기면 그 자리에 계속 증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암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증식을 하고 그게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음극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부 단락이 생기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 덴드라이트가 자라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 생겨서 내일 불이 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통상 뭐 짧게는 몇 달, 그다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겨서 자라다가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뭐 분리막이 튼튼하다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혀서 더 이상 안 자랄 수도 있어요. 마치 암 걸린 사람이 계속 오래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듯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암과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얘가 내부 단락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혀 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요. 느낄 수 없다기보다 이상을 못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성이 돼서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는 내부 단락이 완성되면 그때 비로소 불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불이 나지도 않아요. 예, 연결돼도 댐에 마치 구멍이 조그만 거 난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듯이 조금씩 내부 단락 전류가 흐르면서 정기적인 약간의 현상은 생기지만 그걸 소비자가 이상으로 느낄 만큼의 현상은 또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거를 이제 사실 캐치해내는 기술들이 저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덴드라이트가 생기는 데는 시간이 뭐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암과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게 암이 발현된 사람이 어떤 식생활을 하고 뭐 어떤 그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식되는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패턴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서 발현 확률도 다르지만 발현된 이후의 성장 속도도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잘 생기는 어떤 환경 혹은 잘 자라는 환경 같은 걸 우리가 규정을 할 수는 있죠. 그게 어떤? 그것도 이제 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이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극한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상황이 암을 촉진시키듯이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소위 극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조건.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이브리드 말씀을 드린 건데 배터리 입장에서 극한 환경이라는 건 양 끝단을 쓰는 거예요. 100%, 0% 근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90% 이상 충전 안 하는 게 좋은 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중간만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환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최소한으로 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뭐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류의 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일반적인 운영 환경 그리고 사실 또 제조 환경, 그러니까 제조 자체를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도 결국 유전자에 따라서 발현율이 다르듯이 제조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소위 제조 불량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된 당시에 그 자체로는 이상이 아닌데 어떤 제조 시에 예를 들면 이제 전극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덴드라이트가 발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이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제조의 불량이라고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우리가 조금 나쁘다고 그 사람을 불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성능도 사실 중요합니다. 제조할 때부터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면 알 수 있는 뭔가의 뭐 그런 장치 뭐 이런 걸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런 노력들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혹은 누가 더 잘하냐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셀 제조사라면 당연히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불순물들 혹은 이제 그런 덴드라이트 유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제 교류 임피던스 방식의 어떤 저항을 찍어 본다든가 아니면은 CT 자체를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CT를 통해서 모든 전수 검사를 CT로 해보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어요. 이게 사실 비용적인 이슈도 있고 시간적인 이슈도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셀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셀이 단품으로 주로 사용되던 즉 이제 전자기기에서 핸드폰 같은 데 사용되는 경우는 셀 하나가 단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셀만 잘 만들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셀 하나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나 ESS는 수백 수천 개의 셀이 모여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서. 그럼 이런 이제 시스템화하는 과정, 즉 모듈화하고 팩화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멀쩡했던 셀이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용접을 한다거나 해서 열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기구적으로 압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부 자체가 병렬화된 셀에서 균등한 용접 성능을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불균형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결과론적인 아까 덴드라이트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듈화 이후,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개별 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좀 니즈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이런 제조 공정에서의 이걸 이제 EOL 장비라고 하는데 엔드 오브 라인 검사기라고 하는데요. EOL 검사기가 지금까지는 아주 좀 단순한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납품했던 이제 양산 업체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형태의 저희가 이제 납품한 형태는 개별 셀, 개별 용접부를 다 동시 검사를 해서 그런 이상을 좀 검출해내는 그런 방식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하는 것도 약간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이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수 신분으로만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고 팬시하게 보이게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한다. 뭐 아니면 딥러닝에서도 아주 최신 고급 기술을 쓴다. 같은 것들이 논문을 쓰고 할 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현실에서는 실제 그런 기술들을 써서 훨씬 더 정확하고 성능 좋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그 이제 저해상도 혹은 이제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좀 고해상도의 좋은 품질로 바꾸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이제 혼자 어떤 연구만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필드에서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박진감 있고요. 리얼한 측면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 최종 목표가 제조사에 이런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가요? 개인이 쓸 수 있는 걸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이제 전주기 관리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를 이제 셀 제조 단계, 그다음에 모듈이나 팩 같은 시스템 제조 단계,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사용 단계가 끝나고 나서 세컨드 라이프, 그러니까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하는
이런 리사이클이나 리유즈를 하는 이런 단계들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전주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주기에 있어서 배터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것도 지금 유럽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결국은 셀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모듈화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도 계속 우리가 주치의처럼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이상이 생기면 빨리 감지도 하고 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재사용, 재활용을 하는 단계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해서 그 다음 단계의 제품을 좀 더 가성비 있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조 단계에서 검사하는 장비, 아까 말씀드린 EOL 장비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진단하는 장비, 그리고 이제 재사용,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스코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 단계에서 검사하는 장비나 제조 단계에서 검사하는 장비는 오프라인 검사 장비예요. 주로 현장에서 하는. 반면에 이제 운용할 때 자동차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온라인 검사 장비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좀 사실 진단 메커니즘이나 방식이나 어떤 데이터 퀄리티들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직은 비슷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서 어떤 제품으로서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검사해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검사는 그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배터리의 사이클, 배터리를 실제로 뭔가 충방전을 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제조하는데 거기서 뭐 3시간 동안 하고 있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양산 라인에서.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오프라인은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검사를 하기 위한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의도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이클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취득하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굉장히 고퀄리티로 취득할 수 있다. 장비를, 고급 장비를 써서. 그래서 대신 시간이 짧아야 된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진단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운전하는 의도되지 않은 패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푸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퀄리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지는 장점은 시간이 깁니다. 오늘 차를 타서 내일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롱텀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이 누적된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각각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진단 기법이나 뭐 방법론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혹은 좀 튜닝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CT를 찍어본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아까 뭐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네. 있다고 하셨는데 CT를 차를 어떻게 찍고 그리고 보통 어느 업체에서 혹시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CT를 찍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셀 제조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셀 제조 단계에서 개별 셀 단위로 CT를 찍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이상 물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구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로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제조 단계잖아요. 셀 제조 단계. 셀 제조 단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모듈화 단계 혹은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에 탑재된 상태에서도 이런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업체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의 한 업체는 원래 이제 그런 CT 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최근에 스피노프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냥 실차 상태, 그러니까 차에 탑재된 상태에서도 촬영을 해서 그런 검사를 해보겠다. 굉장히 고정밀로.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 파티클 같은 거를 찾아내거나 하려면은 해상도가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게다가 또 그게 이제 차량에 탑재된 상태면 여러 가지 막 우리 왜 CT나 엑스레이 찍을 때 목걸이 빼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옷도 벗고. 근데 그런 게 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뭐 어디까지 되고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무튼 시도들은 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면 저희가 네. 소비자들이 방전돼서 이렇게 본넷 열고 충전해갖고 점프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서. 근데 그럼 지금 대표님이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런 셀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내가 전기차 찾으면 얼마 안 하는 장비면 그냥 갖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려보고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저는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실현이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아니 가격적으로도 그게 충분히 이제 연구에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상용화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까지만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지금까지의 자동차나 기계 제품들은 그런 식의 이제 그 일종의 그 인스턴트 검사,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는 검사로 평가들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나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보면 돼요. 그런데 배터리는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라인 검사 말씀드린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검사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제한된 조건 안에서 고정밀의 장비를 써서 해야지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 탑재된 상태의 배터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단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상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예요. 운행하거나 충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보이던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PD님이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한 달 전부터. 근데 그 기침 자체가 무슨 뭐 엄청나게 심각한 기침이 아니에요. 그냥 헛기침하듯이 하루에 뭐 가끔 콜록콜록 하는 정도 기침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런 미세한 변화, 미세한 특징들을 각 개별 셀마다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걸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어떤 셀에서 이런 특징이 발현이 됐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기침을 조금씩 하는 경향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에 조금씩 뭐 크게 이상하진 않지만 조금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뭔가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출현이 되면 우리가 폐암이라는 걸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폐암인지 간암인지 뭐 뇌종양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메커니즘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배터리 쪽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진단을 하려면 장비를 특정 검사 장비를 넣는다기보다 데이터를 취득해서 그런 검사를 온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즉 데이터를 취득하고 전송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를 지금 사실 저희도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솔루션을. 요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그냥 일회성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구독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계속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실제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실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느낄 수는 없는 거죠? 느낄 수 있죠.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앱에서 그런 평가들이나 상태들이 계속 피드백이 되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예. 차가 가다가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그랬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멈추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멈출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는 이미 소비자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니까 그 각 배터리 셀별로 예를 들면 수명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상이 발현됐다면 그 이상이 단계별로 알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워닝 알람, 그 다음에 심각 단계 알람 이런 식으로 줘서 심각 단계 알람이 간다는 거는 당장 지금 내일이나 당장 1시간 뒤에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워닝 단계 알람이 간다는 거는 아직은 저희도 이걸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고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고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알람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꼭 어떤 이상이 아니더라도 수명 노화가 일어난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트래킹된 정보를 표출해 주고요. 또 이제 거꾸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까 제가 스트레스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라는 거를 배터리 관점의 스트레스를 일반 운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평상시랑 똑같이 운전하는 것뿐인데 조건이 달라진 거죠. 환경적 조건이나 배터리 셀 간의 편차나 상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진 거를 다 인지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려서 좀 더 마일드한 조건 혹은 그 조금 스트레스풀한 조건을 해소하게끔 유도해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앱에서 알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매번 어떤 앱을 열어보거나 하시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 데이터 수집 디바이스가 단순히 수집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비자에게 음성과 그 불빛 같은 걸로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바로바로 피드백 주는 장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엔진 경고등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미려한 형태로 직접적인 음성 안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색깔 안내를 해서 사실 이제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배터리에 대한 상태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좀 부가적인 기능들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급발진 관련된 이슈들도 많았는데
그런 오인 급발진 상황, 즉 내가 엑셀을 잘못 알고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막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 오인 급발진 상황을 평소의 패턴과 다르다는 걸 인식해서 경고를 줍니다. 지금 밟고 있는 게 엑셀이니까 빨리 발 떼세요 같은 형태로. 그래서 그런 이제 부가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는 5번 질문에 네. 답을 하신 거죠? 거의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일부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데요, 교수님. 그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네. 전기차 불이나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네. 운전자가 탈출을 못해가지고 결국 죽은 얘기가 많잖아요. 네. 계단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위험한 건지, 만약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뭐 119는 아니시지만 네.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전기차를 지금 2대를 타고 있거든요. 한 대는 테슬라고 한 대는 이제 국산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저도 불안해요. 사실 이거는 저도 불안한 부분이라, 또 특히 이제 그 테슬라, 요즘 모든 뭐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테슬라가 특히 어떤 그 기능성을 좀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플러시 타입의 도어라고 해가지고 눌러야만 나오고 이제 평상시에 들어가 있고 이런 도어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위급 상황에 소비자가 이거를 바로 제어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구조대가 와도 버튼이 동작을 안 하거나 못 찾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전원이 끊어졌을 때 이런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것들은 동작을 기본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일 세이프라고 해서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버튼을 당기면 기계적으로 열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꾸로 이런 페일 세이프 장치들을 운전 중에 당겨버리면 갑자기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막 노출시키질 않고 어떤 경우는 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밑쪽에 막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 당황하는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 경우도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러니까 페일 세이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황을 하니까 그걸 못 찾아서 동작을 못 시켰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고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페일 세이프가 평상시에 어디 있는지를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조금 개인차이고 좀 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 망치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걸로 이제 유리 깨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한 영상이 나왔어요, 인터넷에. 안 깨지더라고요. 이게 유리가 잘 안 깨져요. 한 20번 해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진짜 방법이 없겠다. 내가 아무리 페일 세이프를 알고 있어도 당황했을 때 나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진짜 쇠망치를 사서 운전석 밑에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네, 전기차를 타면 그런 네,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타야 된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뭐 제조사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뭐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결국 편의성이나 우리가 이제 그런 플러시 타입 도어를 설계하는 이유도 편의성과 그다음에 이제 미려함, 그다음 공기 역학적인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된 거거든요. 결국 이 타협점이 어디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을 더 강조하려면은 기계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전자장치, 요즘에 이제 엑스바이어 와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엑스바이어 와이어들은 다 그런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도 엑스바이어 와이어라고 해서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자식 페일러에 대한 페일 세이프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뭐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실제 또 그런 사례가 뭐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전자화되면서 생기는 이슈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고 옛날 기계식으로 갈 거냐? 이거는 좀 결국 생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2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한쪽 얘기가 나옵니다. 배터리 얘기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터리는 2차 전지 강국이라 하면 우리나라 이제 중국을 떠올리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로 불리죠. HA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니콜, 코발트, 뭐 망간 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국은 LF 배터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 봤을 때 되게 잘 모르는 단어인데 각각 어떤 배터리고
단가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걸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튬 배터리의 원리를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리튬 양이온,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온이죠. 얘가 양극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를 거기서 얻거든요. 마치 우리가 공을 산 위로 올려서 에너지를 올려놓듯이, 그리고 이제 공이 굴러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혹은 수력 발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메커니즘인데요. 그 리튬 플러스라는 전하가 양극 음극을 오가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구조가 유지가 돼야 돼요. 양극 음극의 그 집, 리튬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유지해 주는 게 그 산화물, 산화금속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삼원계라고 불리는 거에 핵심 물질이 코발트인데요. 이 코발트가 이 산화가 되면서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발트하고 산소가 결합된 형태의 물질이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집을 만들어줘서 잘 안 무너집니다. 반면에 리튬 플러스랑 이 산화물과는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이 쉽게 이렇게 떠나서 음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집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코발트나 혹은 이제 거기에 니켈을 넣기도 하고 뭐 망간을 넣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인산철이라고 하는 거는 철로 대체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원재료를 뭐를 쓰느냐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집을 코발트를 쓰면은 그러니까 삼원계를 쓰면은 특히 이제 삼원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니켈인데요. 이 니켈을 쓰면은 리튬이 잘 왔다 갔다 더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갑니다. 반면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약해져요. 그래서 수명이 안 좋거나 혹은 또 막 산소도 발생시키고 해서 불이 좀 날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제 삼원계 배터리는 상대적인 안정성이나 수명이나 화재 취약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이제 철로 돼 있으면 이 구조가 아까 삼원계 배터리랑은 조금 집의 구조가 달라요. 마치 이제 필로티 구조냐, 뭐 보가 있는 구조냐 없는 구조냐 이런 느낌의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원계 배터리는 층상 구조라고 해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구조인 반면에 그 인산철 배터리는 올리빈 구조라고 해서 격자 구조, 그러니까 3차원식으로 기둥들이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합니다. 얘가. 반면에 이게 기둥이 많고 보가 많다는 거는 거기 들어갈 입주자들이 쓸 공간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얘들이 오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해요. 기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산철 배터리는 튼튼하고 수명도 길고 다 좋은데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둥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무겁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능적인 배터리 본연의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게 있는 거죠. 삼원계는 그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 어떤 시장에서의 그 자리매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기존에 최근까지 이제 자리매김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전기차를 몇 년 전에 접했을 때만 해도 뭐 소울이라든지 아이오닉 초기 버전만 하더라도 뭐 100km 초반 가거나 200km 가면 많이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400km, 500km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행거리를 현실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다니는 주행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산철 배터리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로켓의 저주 비슷하게 연료를 많이 실으면 그만큼 무거워져서 더 힘든 것처럼 배터리를 무거운 걸 실으니까 자꾸 무거워지고 에너지는 많이 필요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원계를 썼고 그 중에서도 니켈 비중을 막 올려가지고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를 막 높이는 형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행거리 같은 걸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재라든지 이런 취약성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취약성이 있고 또 인산철은 반면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늦게 배터리 산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 일본이 잘하고 있는 이런 삼원계 배터리 쪽보다는 인산철로 방향을 처음부터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인산철의 이제 주 재료가 되는 인산이라는 거를 중국은 얻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그 광산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비료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산이라는 게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쉽게 인산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 좀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인산철 배터리도 상당 수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래도 일반적인 3원계만큼은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도 많이 올라왔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중저가 브랜드의 전기차에는 쓸 수 있을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원계 배터리를 하는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업체들이 아차 싶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급차만 전기차가 있는 게 아니고 캐스퍼 같이 이제 작은 차, 저가형 전기차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급 어떤 비싼 재료를 쓰는 것보다 이런 거는 LFP가 더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3사들도 인산철 LFP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LFP가 배터리 제조하는 기술력이 올라가서 NCM만큼까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은 안 되는 거네요. 이제 NCM이 놀고 있고요. LFP가 뭐 저도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가능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뭐 2등이 1등 쫓아갈 때 1등이 놀고 있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그 재료가 가지는 본연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특성적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NCM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도 당연히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기술 개선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격차가 컸었는데 이제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에서 많이 수준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됐었고요. 이렇게 LFP, 뭐 NCM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LFP는 어쨌든 환경 이슈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약간 환경 해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제조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예.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요즘에 뭐 좀 달라졌다고도 하고 뭐 친환경 뭐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의 환경적 이슈보다는 이건 뭐 제가 사실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재료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인산철보다는 3원계 배터리가 더 안 좋아요. 왜냐면 특히 코발트 같은 거는 유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해 물질이고 또 비싼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나 재활용, 특히 재활용 측면에서 필요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철은 흔하잖아요. 그리고 인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료 만들면 그냥 나오는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흔한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서 오히려 인산철은 뭔가 리사이클을 할 그 동인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새 걸로 만들어도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3원계 배터리는 그런 유해성이나 가격 측면 때문에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 니즈가 높아져 있고요. 얘기대로 보면 NCM이 굉장히 불리하네 지금. 굉장히.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NCM이 가진 또 고유의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발유에 불 붙이면 얼마나 잘 타요. 굉장히 잘 타고 휘발유는 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휘발유를 그 불을 붙이겠다고 이렇게 열원을 가까이 딱 대잖아요. 그럼 이게 따라와요. 그만큼 점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근데 등유나 경유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등유 같은 경우는 불 잘 안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휘발유를 쓰잖아요. 그런 이유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신 거가 이제 이번 질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도 확인인데요. 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LF 배터리, 중국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점령했다는 기사는 좀 제가 보기엔 오판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뭐 점령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추상적인 단어니까 그런데 아마 인용하신 그 보도 자료에도 있지 싶은데 이제 중국 시장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일단 그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뭐 시장 점유율 절반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고 실제로 또 중국 배터리를 중국 시장을 포함시키면은 이제 이쪽이 업계 1위가 돼버린 중국 업계가 이제 전체 1위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점령했다라고 뭐 저는 평가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중국이라는 좀 특수성, 중국은 워낙에 내수가 강하고 땅덩어리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형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산철의 어떤 독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또 중국을 빼고 평가를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3원계 배터리가 좀 더 시장 지위적인 위치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LFP 배터리를 양산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 양산을 하지 않는 건가요? 뭐 기술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3사들도 다 지금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뭐 완료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한 뭐 2, 3년, 1, 2년 내로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파일럿 레벨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소 뭐 이제 스타트업 같은 업체들에서 인산철을 하는 곳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런 좀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곳 대형 3사 같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양산은 안 하고 있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은 기술력은 이제 양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양산을 위해서는 결국 기술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단순하게 어떤 그 성능적인 특성을 개선하는 그 기술만이 아니고 양산과 관련된 생산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배터리 같은 제조물들은. 그래서 이제 그 생산 기술 측면에서 계속 이제 좀 보강을 하고 뭐 공장 파일럿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3원기 배터리 위주의 그런 어떤 생산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양극재를 대체해서 그 어떤 수율도 나오면서 코스트도 적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다 따라갈 겁니다, 당연히. 반면에 이제 중국은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서 있는 거지 이게 뭐 독보적으로 중국만 할 수 있는 기술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이런 이제 결국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연결되는데요. LFP 배터리에 대한 대저가 차기 기술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이니켈하고 니켈이라는 결국 니켈을 양을 조절을 해서 이제 만드는 기술인데 네. 이런 고도화에 이제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하이니켈과 미드니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중국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대저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결국은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상대적으로 저가 브랜드나 저가형 차량에 좀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행거리가 좀 짧아도 되거나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저가형 제품을 어떤 형태론가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LFP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직접적 경쟁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비슷한 수준과 성능을 가지되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는 LFP랑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을 가진 그런 3원계 배터리를 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드 니켈 배터리예요. 그래서 니켈 비중을 지금까지는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니켈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다면 이제 시장 상황을 보니까 꼭 주행거리 그렇게 안 나와도 되더라. 그래도 수용이 되더라. 이제 수용성이 있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그 시장에 맞게 니켈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말고 조금 줄여서 한 50% 정도만 쓰고 안정성을 대신 확보하고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LFP의 어떤 대항마로서 우리가 잘하는 3원계로 하겠다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드 니켈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맞서는 이제 준비하는 중국과 이제 어떤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안전성이 담보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고체 느낌인데요. 현재 한국과 중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정도, 한 7년 정도 남았죠. 6,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전후를 해서 양산 목표를 가지고 다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이제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양산이 될지는 사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하지만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는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아까 우리가 3원계 배터리 대신에 LFP 배터리가 시장에 분명히 일정 부분을 차지하듯이 그렇게 분리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또 전고체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비쌀 거고요, 당분간은. 그 다음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뭐 에너지 밀도는 더 가져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계면 효과라고 해서 이제 고체 계면과 이제 액체 계면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좀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성능저하들 이슈가 있어서 아마 특수 시장에서 좀 사용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 한국과 중국의 전고체 기술은 그냥 어느 지금 개발 단계입니까?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이미 시제품은 다들 뭐 만들어서 그 일종의 POC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 양산화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가격이 일단 맞아야 되고요. 수율도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명 측면에서도 이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뭐 중국이 앞섰다, 한국이 앞섰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요. 중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돼 있는데 대책이겠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기술 개발의 원동력은 사실 R&D거든요. 그래서 그 R&D 자금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28년까지 이 배터리 쪽에 편성된 R&D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근데 중국은 딱 이거 10배예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뭐 이 총알을 10배 차이 나는 군인하고 싸우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술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술 인력 유출이죠. 이 기술 인력 유출이 심각한 이유가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서울대 이공계를 가느니 지방의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력 양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그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뭐 학부 졸업하고 취직해서 적당히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말고 고급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그러니까 석박사 인력들을 좀 대량으로 양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전폭적인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그 국민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들을 뭐 예를 들면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광산을 우리가 장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광산에 직접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활동들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터리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셀 레벨에서만 많이 바라봤는데 이제는 시스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터리 셀 제조 기술은 우리가 배터리 셀을 만들어 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리튬 배터리를 그 수십 년 중에 가장 정점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히 지금이 기술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은 지금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동안은 하나의 셀만 가지고 썼다면 이게 집합화되면서 이 시스템 단위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또 어떤 그런 이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깨닫고 이제는 그런 기술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조금은 형성된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저는 본격화해야 된다. 즉 그런 진단 관리 기술, 소위 이제 바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2부 메인 질문 하나 네. 보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추가 질문이 좀 있어요. 하나 보죠. 네. 이거 이제 대표님 이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요 인공지능 AI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요. 산업 영역이 이제 궁금한데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AI 기능이나 역설계 기능 도입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문가의 눈으로 보실 때 실제 AI 도입시 배터리 업계에 찾아올 어떤 변화, 어떻게 좀 혁신 뭐 이런 게 전망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환상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AI는 우리가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이 나온 거, 그 이상의 혁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전 어떤 산업 영역에 있어서 아주 깊이 있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제가 듣기로도 최근 LG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어떤 소비자, 그러니까 결국 수용 고객이 요구하는 에너지 밀도나 이런 스펙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기술이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AI 가지고 이제 하루로 단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단백질 그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번 노벨상 받은 그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는 쪽에도 AI를 적용해서 뭐 그런 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AI라는 거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패턴을 이해를 못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패턴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빨리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 같이 복잡한 그러니까 종이접기 했는데 내가 종이접기에서 꾸깃꾸깃한 걸 이렇게 끼워 맞추려면 어떤 각도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맞아라는 거를 우리가 수백만 번을 시행착오를 해야지 할 걸 얘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혹은 그냥 패턴만 딱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기술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고객 요구에 맞게 원재료는 어떻게 배합하고 기구 설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소위 장인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그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야, 요 정도 스펙이면 요렇게 설계하면 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파인 튜닝 해서 만들었던 걸 AI가 아주 표준적으로 일관되게 그 편차 없이 그렇게 이제 설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에서도 적용되고 사실 그리고 이제 설계뿐만 아니고 저도 이제 AI를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게 진단이잖아요. 여기에 아주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상한 패턴. 얘가 안 이러던 애가 왜 이러지? 같은 어떤 특정 셀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 그걸 하는데 AI만큼 적격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AI 기술을 배터리를 진단하고 관리하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그 진단 기술에 활용이 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하고 지금의 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기서 의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정답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의자가 뭐 100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거기에 패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의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라는 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자를 정의하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이 질문을 이제 학생들한테도 하는데 보통 의자는요 등받이가 있고요, 뭐 다리가 4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리가 뭐냐, 등받이를 뭐냐를 정의를 해야 돼요. 똑같은 질문이 제기적으로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못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형태의 패턴으로는 의자를 정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AI는 그거를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가장 최적화된 패턴의 형태로 인식을 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의자도 다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의자로 인식하잖아요. 아무 무리 없이. AI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서도 이 셀들이 결국은 전류 전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상관관계 안에서 그냥 전압에 단순하게 전압의 패턴만 봤을 때, 형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같이 보이지만 이게 패턴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규정하고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AI를 통해서 하면은 이걸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자를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의자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요게 분명히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일단 의자란 이상이라는 걸 찾고 나서 그 이상의 종류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얘가 그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데이터들을 또 분석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이상이고 어느 정도의 이상일지 같은 것들도 유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 똑같이 이런 얘기했었던 거 아니고 제가 질문을 지금 그냥 한번 다시 질문. 자,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요즘 그 영국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전기차 화재 발생의 원중이 이제 덴드라이트를 그냥 감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발생일까지 정확하게 며칠 날 불이 날 거니까 예측됩니다. 조심하세요라고 그런 경우가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네. 가장 바람직한 배터리 발전은 어떻게 좀 발전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 개인적인 생각은 궁금합니다. 네. 그 조금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은 내가 AI를 학습시킬 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학습은 사진을 보여줄 때 이 사진이 고양이야, 강아지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보여주다 보면은 그냥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맞춰요, 얘가. 근데 비지도학습은 그 소위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이상 진단할 때 그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고양이, 강아지는 레이블을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이라는 상황을
빅데이터를 학습시킬 만큼의 이상 상황을 다양하게 연출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덴드라이트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이잖아요. 암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암이 발생하는 수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으면 지도학습을 통해서 그 정확한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암 발생 케이스를 수천만 가지의 데이터를 사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덴드라이트 발생을 뭐 날짜까지 맞춘다는 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발생 날짜를 맞추는 건 지도 학습이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발생 날짜가 아니라 그냥 발생했는지를 맞추는 건 비지도 학습으로 할 수 있어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답이 없지만 일종의 아웃라이어, 이상한 거, 패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이러던 사람이 이런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패턴화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패턴화는 답이 없어도 과거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패턴화가 돼요. 각 셀이 패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서 이제 어긋나는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덴드라이트 발생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상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그런 이상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아주 성능 좋게 활용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성능 검증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냅니다. 그 덴드라이트 상황을 연출을 해요. 아주 미세한 침습을 시키면서 내부 단락을 아주 천천히 일으켜요. 덴드라이트처럼. 그러면서 불이 안 나죠. 외부적으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미세 내부 단락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전압도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그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인지해내는 실험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이제 셀 단위로도 하고 있고 아예 그냥 전기차 팩을 불을 내는 실험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팩 자체를 불을 내면서 BMS도 살려놓고 BMS는 이걸 하는지도 한번 봤고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빨리 그걸 진단하는지도 봤고 그런 실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아주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터리가 되는 게 가장 어떤 좋은 형식으로 건지. 발전해야 하는지 그거 여쭤보시죠. 셀의 단제품 형태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그 셀을 잘 만들고 그 셀 레벨에서 어떤 검사나 진단을 하는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실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핸드폰에서 발화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우리 일상에서 리튬 배터리가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보면 아마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제품이 뭐 적어도 10개,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화돼서 대형화됐을 때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기술이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술들이 단순하게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생애 전주기 관리, 그 제조부터 재사용, 재활용까지 그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성능이나 안전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효용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얘기하면은 셀 제조, 그다음에 셀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뭐 잘 만들고 이런 쪽에만 많이 집중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쪽을 시스템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시스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IT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강국인 만큼 이런 IT 기반의 시스템 기술들이 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개발되고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